자, 그러면 오늘은 산과 염기 그리고 중화 반응 진도를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합니다. 자, 산염기 중화 반응. 자, 이 부분도 저번 주에 했던 산화환원 반응과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경향이 있는 단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지 한번 개념 설명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산염기 중화 반응을 배우기 위해서는 산이라는 게 뭔지, 염기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아셔야겠지요. 그치? 그래서 산의 특징, 뭐 염기의 특징 이런 거는 암기하면 맞추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떤 것들을 외워야 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산이라는 거, 뭐 영어로 애시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산은 정의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불러요. 수소 이온을 내놔야 돼요. 수소 이온.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자, 대표적인 산 물질들 한번 적어볼게. 자, 먼저 HCl. 자, 이 녀석은 염화수소죠. 염화수소. 자, 그럼 이 녀석을 물에다 녹이면 우리는 그 수용액을 염산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HCl은 염화수소라고 부르는 거고 그 수용액을 물에다 녹이면 염산이라고 불러. 그러면 HCl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H 플러스와 Cl-로 이온화가 되지. 그럼 H 플러스를 내놨으니까 산이네. 그쵸? 자, 그리고 또 질산이라는 녀석도 있어. 질산. 자, 질산 화학식 어떻게 쓸까? 질산은 HNO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HNO3가 이온화되면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또 대표적인 산 하나 더. 자, 황산이라는 것도 있죠. 황산. 자, 황산은 화학식 어떻게 쓰니? 그치, H2SO4. 자, 얘는 이온화가 되면은 H2니까 수소 이온이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음이온으로는 이가 음이온이 나오면 되겠죠? 이가 음이온 SO4 당연히 2-겠지. 그쵸? 자, 그러면 딴 것도 탄산도 한번 써볼까? 탄산. 자, 탄산은 H2CO3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온화가 되면은 자, 좀 디테일하게 적을게. 이온화가 되면 일단 H 플러스와 CO3 2-,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O3 2-? 아니죠. HCO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마리가 나가는 거야. 탄산은. 그리고 나서 이어서 HCO3-에서 또 수소 이온이 한 마리가 더 튀어나올 수 있어. CO3 2-. 자, 근데 이 탄산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이온화가 가장 잘 일어나요. 두 번째 이온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일단은 우리 통합과학이나 화학원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 H2CO3가 결국에 이온화돼서 EH 플러스 CO3 2-.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을 합친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근데 좀 디테일하게 적은 거야. 어쨌든 탄산은 이렇게 이온화 차수라는 게 있다. 먼저 이온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온화가 되고. 알겠죠? 근데 그냥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렇게 다 묶어서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딴 것도 한번 해볼까? 아세트산이라는 것도 있죠? 아세트산. 자, 아세트산 화학식 뭐니? CH3, COOH가 아세트산이죠. 그럼 아세트산은 이온화가 되면은 H 플러스 하나랑 CH3, COO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죠.
CH3COO- 이걸 우리는 아세트산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H 하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요런 걸 우리는 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산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은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공통적인 성질. 분명히 다른 물질이지만 다 다른 물질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공통적인 성질을 가져. 왜 공통적인 성질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무슨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지.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수소 이온이 산성이라는 성질을 결정해 줄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물질들이 성질이 정확히 다 똑같을까? 그건 아니겠지. 분명히 다른 물질이잖아. 각 물질마다의 그 고유한 특성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각 물질마다의 그 고유한 특성은 누가 결정할까 생각해 본다면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음이온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산의 특이성을 결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 산은 어쨌든 H+와 어떤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수소 이온 때문에 산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인 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될 거고, 근데 분명히 엄연히 다른 물질이라서 물질마다의 고유의 특성이 있을 거라고 했어. 그 물질마다의 고유의 특성은 당연히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겠지. 그래서 음이온은 산의 특이성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아시겠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이 산성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산성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산성이란 산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산의 공통적인 특성. 자, 일단 뭐 맛을 봐본다라고 한다면 무슨 맛이 난다? 신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식을 보니까 전부 다 이온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용액 속에 이온화, 즉 이온이 생겨져 있겠네. 그렇죠? 그럼 용액 속에 전하를 띤 이온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겠죠. 그치? 산은 전기가 통합니다. 전기가 통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반응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쓴 저 용액들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다 수소기체를 발생시켜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대표적으로 실험을 하나만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커에다가 염산을 담궈놨어. 그럼 염산이라면은 H+와 Cl-가 들어있는 이온, 용액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어 놨어요.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를 해보면 수소와 마그네슘 중에 누가 반응성이 더 커? 마그네슘. 그치?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마그네슘이 수소보다 전자를 뭐 하기 쉽다? 그치?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 마그네슘이 녹아 나올 때 Mg2+로 녹아 나올 때 요 수소 이온 두 마리는 여기에 부딪히면서 무슨 기체가 만들어질까요? 수소 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 산화하는 반응이죠. 근데 이게 꼭 염산으로만 해야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어떠한 산이든지 간에 마그네슘을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에 수소 기체가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공통적인 성질이죠. 그러면 지금 말 나온 김에 얘는 화학식을 적어보고 넘어갑시다. 결국 마그네슘과 두 마리의 수소 이온이 반응하여 마그네슘은 E+가 되고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 한 가지는 모든 금속이 산과 반응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알겠어? 금속이 산과 반응하려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여기에 들어온 금속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다면 이온으로 나올 수 있어? 못 나오겠지? 그래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경우에는
산과 반응해야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구리, 은, 금 뭐 이런 거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금속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그거 맞아, 틀려? 이거 틀린 말이죠. 근데 반대로 모든 산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알겠어? 금속에 대한 특정을 하진 않았잖아. 그렇죠? 모든 산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반대로 모든 금속은이라고 하면 이건 틀린 말이지. 아시겠어?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반응 한 가지 더. 네 번째. CaCO3,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번에도 기체를 내뿜는데 이번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탄산칼슘 어떤 게 있을까?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 뭐 산호 이런 것들 아시겠죠?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산에서 기체 발생했다고 해서 다 수소라고 다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안 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이런 성질을 갖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 수소이온 때문이라고 했죠. 그치? 근데 진짜 수소이온 때문인가를 우리는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산의 확인입니다. 산의 확인. 자, 실험은 이렇게 할 거야. 거름 종이에다가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일단. 거름 종이에다가 전류를 흘려줘. 그럼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아직 안 흘러요. 거름 종이는 전기가 안 흐르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 거름 종이에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여기 안에다가 여기 이 거름 종이 자체를 전해질에 적셔줄 거야. 근데 이때 사용하는 전해질은 뭐 산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다른 산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전해질은 대표적으로 질산칼륨 수용액을 사용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 그러면 여기 용액 안에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고르게 잘 분포되어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젖은 거름종이는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이제 흐르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전기가 흘러요. 자, 이래 놓고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거름종이 위에다가 파란색 리트머스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파란색 리트머스지. 자, 왜 파란색 리트머스지를 사용을 할까? 이 파란색 리트머스지는 산과 닿으면 무슨 색으로 변할까?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확인하기 위해선 파란색 리트머스지를 써야죠. 자, 그러면 여기다 파란색 리트머스지를 올려놓게 되면 지금은 색변화 있을까 없을까? 아직은 색변화가 없어. 그 말은 산을 결정하는 이온이 K 플러스는 아니라는 얘기겠지. NO3 마이너스도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기 가운데에다가 염산을 적신 C를 올려놨어요. HCl 수용액이 염산이지. 염산을 적신 C를 가운데다 딱 올려놓은 거야. 그럼 그 C이 닿는 순간 리트머스지는 빨갛게 변할 겁니다. 알겠어? 자, 근데 그 빨간색이 전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동하는지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잘 봐봐.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죠. 그래서 플러스 극은 음이온을 땡길 거예요. 음이온을 땡길 거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극은 누굴 땡길까? 플러스를 땡겨야 되는 거니까 양이온을 땡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각각 음이온은 플러스 극,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왼쪽이 플러스 극이니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극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음이온들이다. 그럼 음이온이라고 얘기하니까 Cl-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거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건 양이온이니까 H+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각 전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씩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건 이 실험에서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두 종류씩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전해질 때문에. 자, 그러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음이온이 Cl-뿐만 아니고 누구도 있어야 돼요? 질산이온 NO3- 도 절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양이온도 H+뿐만 아니라 K+도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 각 전극으로 두 종류의 이온이 움직인다. 자, 그럼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결국 전류를 흘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HCl이 양쪽으로 확산되어서 빨간색이 양쪽으로 나타날 거야. 그쵸? 근데 전류를 흘려줬기 때문에 H+가 이동하는 방향대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스멀 빨갛게 변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염산에서 산의 성질을 갖게 하는 게 Cl-가 아니구나. 누구다? H+가 산의 성질을 갖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H+가 산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에 대한 대표적인 성질들 그리고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책에서 내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만 한 번 더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주변 산성물질 나와 있을 겁니다. 주변 산성물질. 우리 주변에 어떤 산성물질들이 있을지. 자, 과일, 산이에요. 상큼하죠? 그치? 자, 그리고 식초, 탄산음료, 김치, 유산균, 산 있잖아. 그쵸? 유산균. 그리고 해열제, 진통제. 자, 그래서 해열제, 진통제까지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외워야겠지요. 이게 산이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녀석들이 각각 어떤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나와 있어요. 식초에는 어떤 게 들어있대요? 아세트산이라는 게 들어있대. CH3COOH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세트산이라는 녀석을 한 5%로 희석하면 우리가 먹는 식초예요. 알겠죠? 자, 레몬 당연히 산인데 시트르산이라는 산이 들어있고요. 탄산음료는 탄산, 김치, 유산균 안에는 젖산이라는 산이 들어있대요. 자, 그리고 해열제 진통제에는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게 들어있어. 요거 역시 우리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염기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마저 해보도록 합시다. 염기. 네, 내가 카메라를 켰던가? 켰겠지? 그치? 그치. 자, 염기. 자, 염기도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 산이랑 비슷합니다.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자,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H+가 아니고. 그럼 또 염기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OH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NaOH는 염기성이겠죠. NaOH 비누에 들어 있습니다. NaOH 뭐 세제 이런 거에 들어 있기도 하고요. NaOH는 Na+와 OH-로 이온화가 일어나. 또 뭐 KOH 하면은 K+랑 OH-, CaOH2는 CaE+와 EOH-, MgOH2는 Mge+와 EOH- 이런 식으로. 이온화식은 그냥 쉽죠. 자, 근데 공통적으로 보니까 얘네들도 OH-를 가지고 있네. OH-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될까?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은 성질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야. 그쵸? 물질 고유의 특성도 있어. 그러면 염기 물질 고유의 특성은 누가 결정할까? 각 물질의 양이온들이 결정하겠지. 염기의 특이성은 각 물질의 양이온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염기들이야. 쉬운 염기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염기가 하나가 있는데, 별표. 자, NH3.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염기니? 염기의 정의는 수용액에서 OH-를 내놔야 돼요. 근데 암모니아엔 OH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암모니아는 염기라고 칭할 거야, 우리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산염기 정의가 한 3가지 정도의 정의가 있어요. 범위로 나눴을 때.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산염기 정의는 뭐 수소이온을 내놓고 수산화이온을 내놓는다. 뭐 이 정의는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정한 거야. 근데 이 아레니우스가 과학자가 정했기 때문에 사실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라고 부르거든, 화학원에 들어가면. 근데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의예요. 근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의를 좀 더 확장지어서 화학 반응에서의 산염기 정의는 일반적으로 브랜스테드-로우리 산염기 정의를 사용해요. 브랜스테드-로우리 산염기 정의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암모니아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암모니아의 이온화식은 이렇게 돼요. 암모니아의 이온화식. 됐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메커니즘을 보면은 결국 물이 암모니아에게 수소이온을 하나 건네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쵸? 근데 브랜스테드-로우리가 정의한 산염기 정의는 이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을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산이라고 부르고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염기라고 불러요. 알겠어? 그래서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녀석을 말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역시 우리는 염기라고 얘기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 OH가 없지만.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로우리 산염기 정의의 경우에는 화학원에 올라가시면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 알겠죠? 그냥 지금 내가 얘기해주는 이유는 OH가 없는데 왜 염기예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정의를 대서 암모니아는 염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또 주의해야 되는 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알코올이야, 알코올. 알코올은 염기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산이라고도 해서 안 돼요. 알코올은 중성입니다, 중성. 근데 내가 왜 알코올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코올들의 분자식을 보잖아. 알코올들의 분자식을 확인해 보면은 가장 간단한 알코올인 메탄올이 CH3O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에탄올은 C2H5OH, C3H7OH 뭐 요런 게 알코올들이야. 요런 게. 그래서 에탄올만 한번 분자 구조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탄소는 결합 몇 번 한다 그랬어? 탄소의 결합은 4번 결합을 하죠. 그치? 우리 탄소화합물 배울 때 얘기했었어. 탄소는 결합을 4번 하는데 탄소가 2마리래요. 그리고 여기 수소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돼. 그럼 수소가 요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C2H6죠. 수소 생략을 하고. 근데 C2H5OH니까 어떻게 하면 돼? 수소 하나 떼버리고 OH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탄소로 되어 있는 알킬기가 하나 존재를 하고 거기에 OH가 붙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알코올의 구조식이에요. 이런 형태.
그럼 OH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안 듣고 문제에서 만약에 알코올을 맞닥뜨린다면은 이런 오개념에 빠질 수 있죠. OH가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 OH는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OH를 내놔 안 내놔? 안 내놔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표현되어 있는 녀석은 OH를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알코올은 절대로 염기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도 기억을 해줘.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소에 OH 붙어 있는 거는 이온화 안 돼. 탄소에 OH 붙은 건. 그래서 이거 염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기가 뭔지 대충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성질을 좀 봐야겠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염기성의 첫 번째 특징, 맛을 보면 쓴맛이 난다 라고 이야기해요. 쓴맛이 난다. 자, 두 번째, 자, 이온화되는 식을 보니까 용액 속에 다 이온이 생기네. 결국 염기도 전해질이다. 염기도 전해질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산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켰지만 염기는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이것도 적어놔. 뭐 CaCO3. 탄산칼슘과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염기만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단백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어요. 단백질을 녹이는 특성.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손세정제, 비누 뭐 이런 걸로 손을 씻으면 세균이 죽는다고 하지. 그치? 그러면 세균을 죽이는 원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세포막을 파괴하는 거예요. 알겠어? 비누로 손을 씻으면 손 안에 있었던 세균들이 세포막 자체가 파괴가 돼. 알겠죠? 그럼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서 세균이 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야? 단백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책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단백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손에 묻으면 미끈거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게 염기만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염기성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연 그 염기가 진짜로 OH 때문이냐라는 것도 마저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 마저 확인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거름종이에다가 똑같이 실험할 거야. 거름종이에다가 전류를 흘려줘요. 아직 전기 안 흐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해질 적셔야 된다 그랬어. 전해질로는 KNO3 수용해. 그러면 전기가 흘러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있을 거고. 자, 이번에 리트머스지를 또 사용하는데 색깔이 달라요. 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리트머스지는 붉은색 리트머스지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염기는 빨간색 리트머스지를 파랗게 변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다 실을 올리게 되는데 이번에 어떤 실이야? NaOH 수용액을 적신 실입니다. 자, 마찬가지야. 자,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음이온이 이동할 거야.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음이온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OH 마이너스 이동하겠죠? 또 이동하는 거 하나 더 있겠죠? 누구? NO3 마이너스 역시 같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양이온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Na 플러스 또 K 플러스도 같이 이동하는 거지. 이번에도 양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각각 두 종류씩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각각 두 종류씩.
자, 그러면 실험 결과는 색변화가 나타나게 될 건데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확산돼서 양쪽으로 파랗게 변할 건데 이번엔 어느 극쪽만 파랗게 변해 있을까요? 플러스 극쪽이 파랗게 변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쪽으로 스물스물. 자, 그러니까 NO3-는 염기가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염기의 성질을 갖게 하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OH-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염기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책에서 우리 주변에 어떤 염기성 물질들이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주변의 염기성 물질, 비누, 하수구 세정제, 제산제, 치약, 유리 세정제, 소다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보통 세제 종류들은 염기성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뭔가 때를 지우는 용도로 염기성을 쓰는 거구나. 왜 염기성을 쓸까? 그쵸, 단백질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때들은 거의 다 단백질이죠. 그치? 뭐 우리 교복 와이셔츠 뭐 소매 시커멓게 되는 거 그거 막 다 내 각질 묻어서 그런 거야. 목 뒤에 이제 뭐 와이셔츠 뒤에 뭐 좀 시커멓게 되는 거 단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땀 흘렸어. 땀 흘려서 땀 자국 난 거 그것도 단백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세제 성분들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염기성 세제들이 많은 거야. 비누 그리고 하수구 세정제 얘네들한테는 NaOH를 가지고 있어. NaOH 얘네들. 그래서 하수구 세정제를 염기성으로 쓰는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하수구가 막히는 이유는 뭐 남자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이 하수구에 좀 많이 뭉쳐요. 알겠어? 좀 오랜 시간 하수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뭉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뚫어줘야 되잖아. 뚫어주는 게 뭐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뭐 뻥 뚫어라고 액체 세제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수구에 흘려보내주면은 머리카락을 싹 녹여주죠. 그래서 뚫리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그 머리카락 정도라고 한다면 산을 사실 때려 부어도 산이 걔네들을 산화시키면서 녹일 수 있거든. 단백질을 녹인다라기보다는 좀 산화를 좀 강하게 시키는 거야, 산이. 알겠어? 근데 산을 쓰면 될까 안 될까? 하수구 세정제를? 안 되죠. 왜 안 될까? 그쵸. 배관이 높겠지, 배관이. 그쵸? 배관은 철로 돼 있으니까. 산과 금속은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킬 거기 때문에. 이해돼? 근데 염기는 금속과 반응해 안 해? 안 하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산제도 나와 있는데 제산제 겔포스 같은 거예요. 겔포스. 우리 위산이 과다되어 속이 쓰린 경우, 너네들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위산이 과다돼서 속이 쓰리는 경우는 이제 제산제를 좀 복용을 해주면 속이 좀 빨리 나아요. 속이 좀 빨리 나아요. 왜? 위산에는 뭐가 들어있어? 위산에 염산이 들어있어요. 위에는. 알겠어? 그러니까 염기를 우리가 먹어주면은 위쪽으로 내보내주면은 산이랑 염기가 반응해서 그 산이 중화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제산제는 염기 성분이다. 근데 제산제에 뭐가 성분으로 들어있냐? MgOH2. 수산화 마그네슘이 제산제예요.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제산제. 그리고 치약. 치약도 생각해 보면은 치약에서 입안의 충치를 좀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죠. 치약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입안의 충치를 만들어내는 뭐 찌꺼기들, 음식물 찌꺼기 이런 성분들이 산을 띄어요. 산. 그래서 치약이 염기성인 거예요. 반대로. 아시겠죠? 이런 것들. 유리세정제도 뭐 세제 종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소다도 염기성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지시약, pH 이런 게 나와요. 요 개념도 한번 마저 얘기해 볼게. 자, 지시약은 어떤 게 지시약일까? 무슨 일을 해줄까? 생각해 보면은 뭔가를 지시해주는 시약인 거야. 뭘 지시해줄까? 생각하면 용액의 액성을 지시해줍니다. 자, 내가 이제 중화반응 수업 들어가게 되면 액성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건데 액성이라는 거는
산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묻는 거야. 그래서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을 지시해 준대요. 뭘 통해서 지시를 해줘? 색변화를 통해서 지시해 줘요. 색변화. 그러니까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이 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주면 돼.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무무빨주 노초파 이렇게 외워주면 돼. 무무빨주 노초파. 그래서 무무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페노프탈레인의 지시약 색깔이에요. 순서대로 액성의 순서는 산성, 중성, 염기성 순이야. 알겠죠?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색깔을 띠지 않아요. 무색 투명이에요. 근데 염기성 용액에 들어가면 빨갛게 변합니다. 빨갛게 변합니다. 자, 그리고 빨주노라는 거. 빨주노. 자, 요건 뭐냐? 메틸오렌지예요. 메틸오렌지. 하나 겹쳤죠? 하나 겹쳐서 또다시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메틸오렌지는 빨간색이 산성이고요. 주황색인 중성이고요. 노란색은 염기성인데 교과서마다 좀 표현이 다르기는 해. 근데 내가 주라고 쓴 거는 중성일 때 주황색이기 때문에 이 시약의 이름이 메틸오렌지죠. 그치? 오렌지색이니까. 자, 근데 이제 교과서마다 좀 달리 표현되는 게 빨노노라고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이 변색 범위라는 게 있어. pH랜다. 지시약에는 변색 범위라는 게 있어. 근데 메틸오렌지의 경우에는 중성과 염기성의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메틸오렌지가 산성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지시약이야. 산성에서만 빨간색을 띠니까.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빨노노라는 교과서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겹쳐서 노초파입니다. 노초파. 노초파 순서대로 또 산성, 중성, 염기성이야. 그래서 노초파는 어떤 지시약이야? BTB 용액이 노초파죠.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이렇게 외워주면 돼. 무무빨주노초파. 하나씩 겹쳐서 산성, 중성, 염기성이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화합물이죠. 만들어낸 지시약이야. 자, 근데 이런 지시약 말고 천연 지시약도 몇 가지 있어요. 천연 지시약 하나만 외워놔. 자주색 양배추. 자주색 양배추에서 추출한 용액이 지시약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어?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줘. 이거 혹시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천연 지시약은. 그래서 붉은색 장미꽃, 포도껍질, 검은콩, 블루베리 등에서 추출한 용액.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천연 재료라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pH라는 것도 한번 정리할게요. pH. 자, pH 너무 쉬워, 통합과학에서는. 자, pH라는 거는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수치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색깔 변화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정확히 숫자로 나타내 주면은 어느 정도 산이 센지, 어느 정도 염기가 센지를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치? 그래서 pH는 그냥 뭐 측정하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pH가 0부터 14까지 이렇게 있을 건데 요 가운데가 7이죠. 그래서 pH가 7이다라고 얘기하면 중성이고요. 7보다 작은 경우를 산이라고 하고요. 7보다 커지면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봐봐. 산이 세면 셀수록 0에 가까워지겠죠. 염기가 세면 셀수록 14에 가까워질 거야. 근데 여기서 5개념 하나 잡을게.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어. 25도씨에서만 그래요. 25도씨에서만.
아시겠어요? 심지어 0부터 14까지도 아니야. 25도씨에서만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이유를 화학 1에 가시면 또 배우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소개는 할게. 봐봐. 순수한 물의 pH를 7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물은 사실 H2O가 있는데 이 H2O들끼리 반응해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요. 물도 이온화가 돼요. 이거를 뭐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수소 이온이 이동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25도씨의 물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가 요 녀석들이 만들어질 때 농도 정도는 뭐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 뭐 이런 식으로 몰 농도가 만들어져. 25도씨 정도에서. 알겠죠? 뭐 몰 농도 몰라도 되긴 하지만 요 정도가 돼. 자, 그러면 이 10의 마이너스 7승 농도라는 거를 정수로 표현하면 7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수로 표현이 돼요? 여기에다가 뭐 아직 안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로그 값을 붙여주면 7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얘를 정수로 바꿔준 거야. 그냥 과학자들이 보기 편하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25도씨의 순수한 물은 pH가 7이라는 얘기야.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볼까? 온도가 달라지면 이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온도가 많이 좀 높아져서 따뜻한 물이야. 따뜻한 물이면 이 반응이 좀 잘 일어나거든. 이 반응이 잘 일어나니까 이 농도가 커질까 작아질까? 따뜻한 물이면 이 농도는 커질 거예요. 이 반응이 잘 일어난댔잖아. 얘 농도가 커지겠지. 그럼 이 농도가 커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6.5가 됐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커진 거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6.5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정수값이 6.5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한 물의 pH는 7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의 pH는 한 6.7, 6.8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6.7, 6.8이라고 해서 7보다 작다고 해. 그러니까 따뜻한 물은 pH가 7보다 작으니까 산성이에요.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유는 얘가 뭐 10의 마이너스 6.7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도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6.7이겠지. 반응식을 보면 개수비가 1대1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H3O 플러스와 OH면 얘 H3O 플러스가 H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 농도가 똑같으면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5개념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 온도에 따라서 pH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요 pH는 0부터 12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 가운데가 6이 될 거니까. 되니? 그래서 뭐 요 정도 참고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학원 들어가게 되면은 물의 자동 이온화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pH는 그래서 7이 중성, 7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산성, 7보다 크면 클수록 염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 자, 이산화탄소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뭐 지구온난화가 있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대기에도 영향을 주지만 해양에도 영향을 준대요. 어떻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죠. 많이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을 만나잖아. 이렇게 돼요. H2CO3가 뭐니? 탄산이죠, 탄산. 그럼 바닷속에 탄산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 탄산이 이온화되면 바다가 산성이 되겠죠? 산성바다. 그래서 해양이 산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바다가 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양 생명체들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지.
근데 그 와중에 타격을 또 많이 받는 녀석들은 산과 반응하는 물질을 갖는 녀석들이지. 대표적으로 조개, 산호, 갑각류 이런 애들. 알겠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껍데기를 점점 크게 만들어가면서 성장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껍데기가 탄산칼슘 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양이 산성화가 된다면 그 녀석들의 성장을 유해하게 방해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해양의 산성화가 결국에 석회질 껍데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여 개체수 감소를 일으키고 그 녀석들 개체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먹이 사슬의 영향으로 다른 녀석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해양 생태계 전반적으로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개념 속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같이. 자,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죠. 한국말로 쓰지 말고 H+라고 써줘. 똑똑해 보이게. 자, 그리고 산은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 수소 기체. 한국말로 쓰지 말고 H2라고 써줘. 똑똑해 보이게. 자,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죠. 한국말로 쓰지 마. OH-라고 써줘. 자, 그러면서 무엇을 녹이는 성질?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리죠. 2번 pH에 대한 설명 OX. 자,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변하는 물질이다. 뭐 색이 변한대요. 맞아? 맞는 말이죠. 액성에 따라. 액성이라는 거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를 묻는 거였어. 자, 2번 자주색 양배추에서 추출한 용액은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죠. 천연지시약. 자, 비눗물과 탄산음료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같은 색을 띈대요. 비눗물은 염기성이죠. 탄산음료는 산이네. 그러면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각각 색깔이 같을 수 없겠지. 염기성인 비눗물은 파란색을 띌 거고요. 산성인 탄산음료는 노란색을 띠게 되겠죠. 틀린 말이야.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지. 자, 3번 생명체의 호흡이나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을 하며 바닷물에 녹아 수소이온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무엇일까요? 이산화탄소죠. 그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산이라는 게 뭔지 염기라는 게 뭔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점검을 해봤고 아시는 내용도 아마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산과 염기 걔네들을 반응시켜 볼 거야. 그래서 우린 그걸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려운 문제는 중화 반응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중화 반응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자, 얘들아 이어서 해보자. 자, 중화 반응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산이랑 염기가 반응해서 물, 염,
중화열이 발생하는 걸 우린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염모고 중화열은 뭔지 뭐 이런 것도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앞서 얘기했듯이 산이라고 하면 H+, 염기라고 하면 OH-. 그럼 얘네들이 반응해서 만드는 게 뭐겠어? H2O가 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산성용액에는 H+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음이온도 같이 있어야지. 자, A-라고 표현을 할게. 자, 그리고 염기도 OH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이온도 같이 있어야죠. 그치? B+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드는 게 염이 되겠죠? 염이라는 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다. 자, 그러면 중화열이라고 보면, 자, 화학 반응할 때는 항상 열 출입이 같이 일어나죠. 근데 이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중화열이 발생하므로 발열 반응이겠네. 발열 반응.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이게 중화 반응이야.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예시대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까? HCl이랑 NaOH 수용액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H2O 만들어지고 NaCl 수용액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책에 보면 HCl에서 뭐 H+, H+, Cl-, Cl- 이 이온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NaOH에는 Na+, Na+, OH-, OH-. 자, 그러면 이 용액과 이 용액이 혼합되면은 혼합 후의 상태를 한번 표현해 보면 물 분자가 몇 마리 만들어져요? 2마리가 만들어지겠죠? H+, OH-, 얘 OH+, OH-. 얘네들 반응할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Na+, Cl-, Cl-는 반응 후에도 그대로 같이 존재하지요. 그치? 그러니까 반응 전에도 Na+로 있고요. 반응 전에도 Cl-로 있는데 반응 후에도 똑같이 Na+, 반응 후에도 똑같이 Cl-로 존재해요. 반응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이거는. 즉, 그래서 Na+와 Cl-의 경우에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구경꾼 이온. 자, 그러면 이 반응에서 이게 이제 전체 반응식인데 실제 반응을 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적어 본다면 H+와 OH-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알짜 이온 반응식이지. 전체 반응식이라기보다는. 이해돼? 구경꾼 이온을 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알짜 이온 반응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개수비가 1대1대1이라는 거예요. 즉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무조건 1대1로 반응한다 라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H+가 100개가 있고 OH-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만들 수 있는 물은 몇 개 만들 수 있어? 하나밖에 못 만들죠. H+ 100개 중에 하나만 반응해서 아직 99개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지. 이해돼? 또 과장해보자면 얘도 하나고 얘가 100개래. 그럼 이때도 만들 수 있는 물은 또 하나죠. 이해돼? 이게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보면 결국에 OH- 개수만큼 물이 만들어지고요. H+ 개수만큼 물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면 결국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적은 물질이 결정한다.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적은 물질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결국에 혼합 용액에서의 액성 이어서 판단을 해보면, 자, 수소이온수랑 OH- 수 중에 수소이온수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혼합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소이온수와 OH- 수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혼합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될 거예요. 왜? H 플러스도 OH- 도 없을 거니까. 근데 반대로 OH- 의 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혼합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실험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자, 용액을 섞기는 할 건데 이번 첨가 유형이에요. 조금씩 넣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보니까 실험은 이렇게 되고 있죠. HCl에다가 NaOH를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이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들의 이온수 변화를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온수 변화. NaOH가 들어올 때마다 이온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자, 그러면 이 안엔 H 플러스와 Cl-가 있을 건데 Cl-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그치? 비커에 만약에 Cl-가 500개 있었다라고 한다면 NaOH가 몇 마리가 들어왔든 혼합 용액에도 Cl-는 그대로 500개가 있겠지. 그래서 Cl-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l-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NaOH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에서 OH-는 사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이 돼버릴 거니까 반응의 이 개수가 처음엔 없겠죠. 근데 Na+의 경우에는 들어올 때마다 계속 증가하겠지. 반응에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Na+는 계속 증가하는 꼴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해돼? 그러면 물을 만들어내는 H+와 OH-는 얘가 들어올 때마다 H+는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중성이 되면 0이 되겠죠? 그치? H+는 이렇게 될 거고. 자, OH-의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물이 되니까 중화가 되는 중에는 OH- 개수 누적이 없겠죠? 근데 OH- 그럼 언제부터 생길까? 중성이 된 지점을 지나쳤을 때부터는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할 거니까 OH-가 이때부터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Na+와 Cl-를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자, 왜 그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를 들어 문제에서 요 지점이 나왔다라고 해보자. 요 지점이 나왔다라고. 오케이? 그럼 요 지점이 나왔으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Na+의 개수는 처음부터 일정하게 증가했던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 Na+의 개수를 보고 NaOH의 첨가량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힌트가 되는 거야. 그치? 왜? Na+는 믿을 만한 이온이지. 들어오는 것 족족 계속 누적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요 Cl-의 개수, 요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초기에 있었던 HCl의 양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Cl-는 중화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일정하니까 처음에 있었던 산이 얼만큼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H+는 개수가 변하는 이온이에요. OH-도 변하는 이온이에요. 근데 그 변화가 여기에는 없어졌다가 0이 돼버리니까 여기에서 H+가 얼만큼 있었는지 유추하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대신 뭘로 보면 돼? 얘로 보면 되는 거야. 자, 또한 여기에 Na+가 요만큼 있어. OH-가 요만큼 있대요. 그러면 우린 이 OH-를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아니지. OH-는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염기가 얼만큼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산염기를 판단을 할 때는 사실상 문제를 풀어낼 때는 구경꾼 이온을 보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믿을 만한 이온들을 보고. 정직한 이온들이죠. 일정하거나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아시겠어요? 중화 반응은 사실 알자 이온은 아니지만 구경분 이온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한번 보면은 중화점이라는 개념이 나와. 중화점이 뭘까? 지금 문제 상황에서 산에다가 염기를 조금씩 넣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넣다 보면은 산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면 산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어느 순간 중성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지점이 있겠지. 딱 중성에 이르는 지점. 여기서 표현해 본다면 중성에 이르는 지점이 어디야? 염기를 이만큼 넣었을 때 중성에 이르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중성에 이르는 지점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중화점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면 우린 실험상으로 이 중화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지시약을 넣어놓는 거야. 지시약. 지시약을 넣어놓고 중성일 때의 색깔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돼? 근데 우리가 사실 지시약 색깔 변화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냥 단답형 문제밖에 못 내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중화점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프 분석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 그래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이 그래프는 책에 없으니까 같이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전체 이온수예요. 전체 이온수.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잘 유추를 한번 해보자.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전체 이온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건데,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중화 반응을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넣어서 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 변화는 Cl-의 개수는 안 변하고요. 그치? 근데 다만 H+가 몇 개 줄어들었어. 근데 동시에 Na+가 몇 개 늘어나죠. 이해돼? 그러면 H+가 줄어드는 것만큼 Na+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Cl-의 개수는 변화가 없고 OH-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걸 종합해 본다면 없어지는 H+만큼 Na+가 생기니까 중화 반응을 하더라도 전체 이온수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없어지는 양과 생기는 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일정하다가 중화점이 지난 후에 증가하게 되는 거지. 중화점이 지난 후엔 왜 증가해? 넣어주기만 하니까 증가를 하는 거죠. 없어지는 건 없고. 이해되죠? 그래서 중화점을 판단해 본다면 여기가 중화점이다. 이해돼? 자, 그리고 여기가 산성, 여기가 중성, 그 뒤가 염기성이다 라고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래프 하나 더. 이번엔 생성되는 물 분자수. 자, 만약에 저 비커 처음에 HCl이 한 500개 들어있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H 플러스 500개, Cl 마이너스 500개죠.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NaOH를 계속 때려 부은다고 해서 H 플러스가 500개밖에 없는데 물이 600개 만들어질 수 있니?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물이 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양은 500개야. 그럼 OH-가 500개 들어올 때까지 물을 최대 500개 만들었을 거고 거기서 501개가 들어와도 물은 여전히 500개겠지. 이해돼? 그럼 생성되는 물 분자수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되면 될까? 점점 물이 만들어지다가 500개에서 일정해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중화점, 중성 지점이고요. 이 앞쪽은 중화가 덜 됐으니까 산성이고요. 이 뒤쪽은 중화점을 지나쳤으니까 뭐가 될까요? 염기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래프 두 가지만 더 그려볼게. 자, 요번에는
자, 이 중화 반응을 하면서 전류를 흘려줘 본 거야. 전류.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그 용액의 이온 농도에 비례하지 않겠어? 이온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전기는 잘 통할 거니까. 그래서 전류는 이온 농도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잘 생각해봐. 중화점 때까지는 전체 이온 수는 변해 안 변해? 중화점에 가는 동안은 전체 이온 수가 안 변하죠. 계속 일정해. 자, 근데 그 와중에 NaOH 용액을 계속 첨가해 주니까 잘 봐. 이온 개수는 일정한데 혼합 용액의 부피가 점점 늘어나지요. 이해돼? 혼합 용액의 부피는 늘어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 수는 일정하대. 부피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온의 농도는 점점 진해져, 연해져? 진해질까, 연해질까? 연해지겠지. 알갱이 개수는 똑같은데 용액 부피만 늘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중화점 때까지 전류의 세기는 점점 약하게 흐르게 되다가 중화점 이후에 다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는 꼴이 나타나요. 전류 세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전류가 제일 안 흐를 때가 중성이고요. 그 앞이 산성이고요. 그 뒤가 중성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중성?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또 그래프 하나 더. 자, 이번엔 온도 그래프. 아까 얘기했듯이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합 용액의 온도가 뜨뜻해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열이 계속 발생하니까 중화 반응을 하는 동안은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중화 반응이 끝났어. 이제 중화점에 도달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염기를 더 넣는다라고 해서 반응을 하는 건 아니잖아.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겠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상온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온에 의해서 온도가 다시 내려간다. 그래서 그 앞이 산성, 가운데가 중성, 여기가 염기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화 반응 그래프 4가지 한번 그려봤는데 결국에는 중화점을 찾는 건 그래프상에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중화점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지점이 꺾이는 데가 중화점인 거예요. 알겠어?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예제 문제 한 2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HCl이랑 NaOH를 섞을 건데 2번 섞을 거예요. 얘가 30ml, 얘가 30ml, 얘는 10ml, 얘는 40ml 라고 해보자.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전체 이온수를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전체 이온수를. 이게 30N이고요. 이게 40N이에요. N 나왔다고 해서 뭐 어려워할 거 없어. 그냥 개예요, 개. 얘가 30N이고요. 얘가 40N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한 가지가 있거든. 이렇게 생각해. HCl은 두 용액 모두 똑같이 30ml씩 첨가했죠. 30ml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에 넣어준 염기의 양이 달라. 그러면 연속적으로 봤을 때 30ml에다가 10ml 넣고 추가로 30ml를 더 넣어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첨가 유형으로. 그치? 근데 이렇게 넣어줬는데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됐어? 변했네. 이해돼? 만약에 이렇게 30ml를 더 넣었지만 중성에 도달하지 못했다. 아니, 중성에 도달하지 못했다? 염기성을 넘어가지 못했다. 중성을 넘어가지 못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중성을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전체 이온수는 똑같겠죠. 30N으로. 이해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체 이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어?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온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1번 용액과 2번 용액의 액성은 분명히 다를 거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1번 용액과 2번 용액의 액성은 분명히 다를 거야. 어떻게? 분명히 염기를 더 넣었는데 전체 이온수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는 2번 용액이 이쯤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2번 용액의 액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1번 용액은 어디쯤에 있는 걸까 생각해 본다면 1번 용액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1번 용액은 사실 산인지 중성인지 아직 명확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산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됐니?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산인지 염기인지 이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다음 단계까지 가볼게. 다음 단계까지. 별표 하나만 치자.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 중성이에요.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 중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전기적 중성이라는 거는 양이온 전하의 합과 음이온 전하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든 수용액이 전기적 중성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온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 용액의 액성부터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액성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이온의 종류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똑같이 한번 해보자. 자, 염기성이래. HCl과 NaOH를 혼합했는데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라고 한다면 이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는 세 가지겠죠. 어떻게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염기성일 때 Na 플러스 Cl-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염기이기 때문에 알자 이온 중 하나인 OH-가 존재하겠죠. 이해돼? 근데 이 이온들을 보니까 전부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온 전하량이 절대값이 똑같죠? 이해돼? 그러면 이 이온 종류를 봤을 때 모든 수용액이 전기적 중성이 되게끔 전체 이온수 40N으로 맞춰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문제 상황에서 보니까 양이온은 Na 플러스 한 종류밖에 없지요. 그리고 얘네들의 전하는 다 1이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Na 플러스가 전체 40개 중에 20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얘가 혼자 양이온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Na 플러스가 20N이라고 이 성질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봐봐. NaOH가 40ml 들어왔었지. 그럼 이 40ml에 Na 플러스가 20N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럼 NaOH 40ml당 20N의 개수를 갖고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볼 수 있네요. NaOH 자체가. 이해돼? 그러면 1번 용액에서 사용한 NaOH 같은 용액인데 부피만 다른 거죠. 그러면 이 NaOH 10ml에는 과연 몇 N의 NaOH가 들어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몇 N일까요? 5N의 NaOH가 들어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1번 용액의 전체 이온수가 30N이라고 얘기했는데 NaOH는 10ml에 5N이라는 농도를 알아냈어. 그렇기 때문에 1번 용액은 절대로 중성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유는 만약에 중성이라고 얘기한다면 H 플러스도 없고 OH-도 없을 거야. 없는데 구경꾼 이온 두 가지만 존재하겠지. Na 플러스 또는 Cl-. 이해돼요? 그럼 딱 두 가지. Na 플러스랑 Cl-가 딱 두 가지인데 만약에 중성인데 전체 이온수가 30N이라고 한다면 각각 15N씩 있어야겠죠? 근데 5N이라며. 그 말은 1번 용액의 액성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산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산의 이온 종류는 Cl-와 Na+와 H+ 이렇게 있을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Cl- 혼자 음이온이죠. 다 1, 1, 1이고 그러면 전기적 중성을 만들어내려면은 전체 이온수 30N 중에 Cl- 혼자 15N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이 Cl-15N은 어디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HCl 30mm로부터 들어온 거죠. 그래서 HCl 30mm에는 용질이 15N 녹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용액 30mm도 이게 15N이다라는 이야기고 다 써보면 그럼 Cl-가 15N이겠죠? 그러면 이온수 관계는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러면 OH- 몇 N일까요? 5N이겠지. 그리고 Na+가 5N일 거야. 이온수 관계는 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H+는 몇 N일까요? 10N이 있겠지. 이런 예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 정도 문제는 통합과학 내신에서 분명히 나올 만합니다. 알겠어? 분명히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체 이온수 변화를 보고 문제 해석하는데 요 개념까지 추가로 들어간 문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예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 자, 책에서 161페이지 넘겨보시면 용액의 온도 변화에 따른 그래프가 한 가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프를 해석하기에 앞서 공식 하나만 좀 적어볼게. 얘들아, 이온의 농도는 부피분의 입자수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입자수라면 부피가 적은 게 농도가 진할 거고요. 그치? 그리고 만약에 같은 부피라면 입자수가 많은 게 농도가 진할 거니까 농도는 부피분의 입자수지.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겠네. 입자수라는 거는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중성을 찾아보니까 HCl과 NaOH를 각각 6mm씩 넣은 지점이죠. 그러면 HCl과 NaOH를 각각 6mm 넣으니까 중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HCl 6mm에 들어있는 H+의 수와 NaOH 6mm에 들어있는 OH-의 수가 똑같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개수가 같은 부피에 있으니까 현재 이 두 용액의 농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농도는 1대1 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용액이었던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여기가 6, 6이래요. 자, 그러면 농도비가 1대1이고 얘는 부피죠. 이해돼? 그러면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입자수라며. 그러면 1 곱하기 6 해서 6이 나오니까 그냥 6개, 1 곱하기 6 해서 6개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농도비가 1대1로 동일할 때는 그 부피 자체가 그냥 이온수라고 해석해도 사실 상관없어. 알겠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지점, 여기 4개, 8개 넣은 지점, 4mm, 8mm지만 4개, 8개 넣었다라고 해석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야. 농도비가 1대1이니까. 이해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 4개, 8개 넣은 지점, 여기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몇 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4개라고 해석할 수 있지. 여기에서 만든 물 분자 수는 몇 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6개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해서 1번과 2번에 생성된 물 분자 수의 비는 몇 대 몇이니? 라는 걸 물어볼 수 있겠죠. 1번과 2번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의 비는 몇 대 몇이에요? 4대 6이 될 거니까 2대 3이 되겠죠. 이해돼? 지금 여기에서 용액의 부피만 줬고 온도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 농도비가 1대1일 땐 그냥 그 용액의 부피들을
이온수라고 생각해도 사실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농도비가 1대1이 아닐 때가 중요하겠죠. 그치? 근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자, 하나만 해볼게. 온도예요. 온도 그래프.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여기에 보니까 HCl과 NaOH를 40ml, 20ml 넣은 지점이래요. 40ml, 20ml. 그러면 HCl 40ml랑 NaOH 20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았다는 얘기죠, 또. 여기가 중성이니까. 근데 이온수는 같은데 부피비가 2대1이지. 그럼 농도는 누가 더 진하다는 얘기야? 이 녀석이 더 진하다는 얘기죠. 국물이 없으니까. 더 짜겠죠, 얘가. 그럼 농도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농도비는 1대2가 되니까 농도에다 부피를 곱하면 개수라 그랬어. 그러면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 그럼 똑같네. 40개라고 해석하는 거야.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 몇 개? 40개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물 분자수는 몇 개? 40개라고 해석할 수 있지. 농도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면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엔 여기에 40, 20이었지? 20ml, 40ml. 자, 그럼 20ml, 40ml 넣었을 때는 물이 얼마나 만들어졌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하면 되죠. 1 곱하기 20 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냥 20개라고 해석해. 2 곱하기 40 하니까 여기는 80개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물 분자수는 몇 개예요? 20개죠.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혼합 용액의 부피가 각각 만들어낸 섞은 용액의 부피가 다를 경우에는 중화점을 통해서 각 용액의 농도비를 알아내시고 그 농도비를 각 지점 용액의 부피에 곱해준다면 우리는 그 값을 입자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부피로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 근데 이거를 농도비를 곱해줘서 몇 개로 바꿔주는 순간 문제는 한층 더 쉬워지지. 이해돼? 이런 부피 문제가 나온다면 농도비부터 알아내시고 그걸 부피에 곱해서 개수로 바꾸세요. 그래야 문제를 풀기 좀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화반응 양적 관계는 요 정도 두 가지 예시만 좀 얘기를 해보고, 자, 생활 속 중화반응에 비린내 제거, 제산제 복용,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킨다, 이산화황을 제거해서 산성비를 예방한다, 양치질, 벌레에 물린 데 약을 발라라, 이런 거 다 중화반응이다 라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없어서 개념 속속 부분도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고, 탐구 A, 탐구 B도 숙제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드렸던 프린트 맨 뒤까지 다 숙제예요. 알겠지? 답지는 항상 밴드에 올려놓을 거니까 채점 잘 해오시고, 우리 약속했어. 채점 안 해오는 거 역시 숙제를 안 한 것으로 간주할 겁니다. 이의 없었고요. 알겠지? 꼭 해와 채점까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숙제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